땅 밑에 비명을 들은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첫 번째 비명은 정원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박지은의 영혼에서부터 울렸다. 그날 오후 비가 강 회장 저택의 창문을 적시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불가능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땅이 숨을 쉬는 것처럼 흙 아래에서 희미하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겠지만 지은은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정원 깊은 곳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근교 양평에 위치한 거대한 강 회장의 저택은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목련과 비밀로 둘러싸인 집이었다. 지은은 여느 아침처럼 파란색 유니폼과 노란색 고무장갑을 낀 채 다른 이들의 사치가 남긴 흔적을 지울 준비를 하고 도착했다. 하지만 그날은 공기가 달랐다. 무겁고 축축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강태준 회장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았고 그의 아내 윤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아침 9시부터 와인잔을 든 채였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아요, 지은 씨. 서연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젯밤에 출장 갔어요. 며칠 안 돌아올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른 것을 속삭였다. 사모님은 남편의 출장에 대해 먼저 언급한 적이 없었고 그가 떠났을 때 저런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긴장과 침묵 속에서 하루가 흘러갔다. 벽에 걸린 강 회장의 초상화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중 한 그림에서 그는 월요일 아침마다 그녀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때 짓던 그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지은의 영혼은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녁이 될 무렵 그녀는 폭풍이 오기 전 정원의 분수대를 잠그러 나갔다. 바람이 나무잎을 흩날렸고 하늘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더 약하고 더 인간적인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탁, 탁. 이틀 전 윤서연이 심으라고 지시했던 장미 덤불 바로 옆 젖은 땅에서부터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메마른 소리였다. 지은은 멈춰 섰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침묵. 그리고 다시 더 약하고 더 절박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유니폼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가파해진 흙 냄새가 공중에 퍼졌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북처럼 울렸다. 몇 센티미터 파내려 갔을까 무언가가 그녀의 손가락에 스쳤다. 양복 옷감이었고 그 아래에는 차가운 피부가 있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고 천둥이 화답했다. 가정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나자빠졌다. 비가 거세게 쏟아져 그녀의 머리카락과 땅을 적셨다. 그리고 번갯불 사이로 그녀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구덩이에서 뻗어나온 남자의 손, 그리고 가문의 인장 반지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몸을 떨며 미친 듯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맙소사, 안 돼요, 안 돼. 회장님 땅 밑에 몸이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경련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터트리기엔 충분했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 순간 테라스에서 한 인형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흠뻑 젖은 윤서연이었다. 석고처럼 하얀 얼굴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은 차갑지 않았다.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남편을 죽였다고 믿고 그를 묻었던 것이다. 지은은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지만 저택에는 아무도 없었다. 천둥과 비 그리고 땅 밑에서 절박하게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손톱으로 흙을 계속 파헤쳤고 공기는 목이 메는 듯한 고통스러운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버티세요, 회장님, 제발. 제가 꺼내드릴게요. 양평 땅에서 곧 일어날 이 기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한 미천한 여성, 상상할 수 없는 배신, 그리고 죽기를 거부한 한 영혼. 지은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잠시 멈춤. 따뜻하면서도 긴박한 내레이터 톤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음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 커뮤니티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은은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맨손으로 흙을 팠다. 젖은 흙이 마치 그녀를 막으려는 듯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힘은 공포와 믿음에서 솟아났다. 베어티세요, 회장님. 지금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소리쳤고 번개가 흠뻑 젖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조금씩
진흙더미 사이로 재벌 총수의 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으며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지은은 떨면서 그의 입에 귀를 가져다 댔고 희미한 온기를 느끼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계세요, 맙소사. 살아계셔. 그녀는 물을 가지러 분수대로 달려가 양동이를 채워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애썼다. 천둥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만 그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지은 씨. 강 회장이 눈을 뜨지 않은 채 속삭였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네, 회장님. 저예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하세요.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턱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저택을 돌아보았다. 테라스에 있던 윤서연이 사라지고 없었다.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저 여자가 도움을 부르러 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영원히 침묵시키러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초인적인 노력으로 지은은 강 회장의 몸을 구덩이 밖으로 끌어내고 자신의 작업용 재킷으로 그를 덮었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바람이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내던졌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저택의 뒷문이 쾅 하고 열렸다. 윤서연이 빗속에 나타났다. 흠뻑 젖고 화장이 번졌으며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은이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은 떨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 통제력을 잃었어. 지은은 일어섰다. 사모님은 회장님을 본인 남편을 산채로 묻었어요. 맙소사 사모님, 이건 죄악이에요. 서연은 절박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니언이하에 못해. 그가 그 간병인 년 때문에 날 떠나려고 했어. 내가 평생 그 사람 곁에서 이룬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그녀의 말은 울음과 분노로 뒤섞였다. 난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가 숨을 안 쉬는 걸 보고 이미 죽은 줄 알았다고. 지은은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사모님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 그를 살릴 수는 있어요. 안으로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잠시 부인은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더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And way. 아무도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돼. 지은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몸으로 보호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사모님. 다시는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성을 잃은 서연은 지늘게 하이힐을 박으며 다가왔다. 내까짓게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진 않겠어. 이 남자를 위해 내가 견뎌온 세월이 얼만데. 가정부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힘껏 밀쳤다. 두 사람 모두 젖은 흙바닥에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지은은 소리쳤다.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신께서 그가 살길 원하신다고요. 제발. 서연이 비명을 질렀고 몸싸움 와중에 그녀를 분수대 가장자리로 밀어붙였다. 지은은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낸 지은은 일어나 저택 안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주방에서 전화를 찾았지만 전화선은 끊겨 있었다. 윤서연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때 지은은 식탁 위에 놓인 강 회장의 휴대폰을 보았다. 흠뻑 젖었지만 전원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제발 도와주세요. 양평 강 회장태에게 사람이 산 채로 묻혔어요. 교환원은 망설였지만 지은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제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윤서연은 사라지고 없었다. 반쯤 뜬 눈으로 떨고 있는 강 회장의 몸만 남아 있었다. 지은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베어티세요, 회장님.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그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가 힘겹게 속삭였다. 지은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때때로 사랑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악의로 변하죠. 하지만 그것에 지지 마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가까워졌다. 정원 입구에서 정원사인 김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다. 세상의 맙소사.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중얼거렸다. 지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말했다. 기적이에요, 아저씨. 한 남자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한 여자는 방금 자기 영혼을 잃었어요. 구급차의 불빛이 빗속을 밝혔다. 덤불 속에 숨어있던 서연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의 비밀이 곧 드러날 참이었다. 그리고 재벌 총수가 안으로 옮겨지는 동안 지은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그녀에게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소독약 냄새와 정적이 간호사들의 속삭임과 뒤섞였다. 강태준 회장은 이틀간의 사경을 헤맨 끝에 깨어났다. 그의 피부에는 여전히 흙먼지가 남아있었고 그의 정신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박지은의 얼굴이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겨우 새어나왔다. 여기가 어디요? 지은이 깜짝 놀라 깨어났다. 다행이에요,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눈물이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제때 발견되셨어요. 하지만 강 회장이 무언가를 기억해내기도 전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화장을 한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영혼의 어둠과 대조되는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손에 꽃을 들고 꾸며낸 미소를 지었다. 여보.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당신을 잃는 줄 알았어요. 지은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 목소리의 무언가가 그를 소름 돋게 했다. 지은 씨,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나가봐요. 남편은 휴식이 필요해요. 지은은 주먹을 쥐었지만 심호흡을 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2번 말하게 하지 말아요. 서연의 눈이 어두워졌다. 누가 당신 월급 주는지 잊지 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저항 없이 나갔지만 문을 닫기 전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조심하세요. 그녀의 눈이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침대로 다가가 다정한 척 남편의 손을 잡았다. 사고였어요, 여보. 정원에서 미끄러졌어요. 끔찍했죠. 내가 소리치고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머리가 북처럼 울렸다. 사고, 그가 힘없이 되뇌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서연은 계산된 다정함으로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의사 선생님이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대요. 무리하지 말아요, 여보. 중요한 건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병실을 나갔을 때 복도에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병원에서 호출한 이 사건의 담당 형사 이 형사였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윤서연 씨, 남편분의 사고 경위에 대해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서연은 놀란 척 미소 지었다.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락이었어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이 형사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사들이 강 회장님 폐에서 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추락으로는 생기지 않죠.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지금 뭔가 암시하시는 건가요, 형사님? 전 그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남자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아무래도 그 직원분과도 얘기를 해봐야겠군요. 박지은 씨, 맞죠? 서연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원래 좀 불안정한 사람이었죠. 이 형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해도 그 여자 버전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경찰서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비, 땅 밑에 두드림, 흙을 뚫고 나온 손. 형사는 침묵 속에서 주에 깊게 들었다. 구덩이가 새로 파인 게 확실합니까? 그가 물었다. 네, 흙이 아직 무른 상태였고 사모님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형사는 메모했지만 증거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은 씨. 하지만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은은 영혼이 떨리는 채로 경찰서를 나왔다. 그녀는 서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겉보기엔 그토록 우아한 저 여자는 자신과 자신의 거짓말 사이에 끼어든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밤 누군가 도시 외곽에 있는 그녀의 작은 집 문을 두드렸다. 지은은 두려움에 떨며 다가갔다. 누구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예요, 윤서연.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발 딱 5분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가정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연이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들어왔다. 경찰에 말하지 말았어야지.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언날 파멸시킬 거야. 지은은 단호하게 맞섰다. 거짓말할 순 없어요. 사모님이 하신 일은 범죄예요.
서연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누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는지는 정의가 결정하게 놔두지. 그녀가 나갈 때 테이블 위에 봉인된 봉투 하나를 남겨두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돈다발과 쪽지가 들어있었다. 본 것을 잊어. 널 위해서야. 지은은 공포에 질려 그것을 바라보았고 돈이 그녀의 눈물에 젖어드는 동안 방금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 회장은 한밤중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눈을 떴다. 그의 맥박을 측정하는 기계 소리가 병원 시계의 똑딱거림과 뒤섞였다.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메아리가 울렸다. 흙이 무너지는 소리, 그 무게, 어둠. 갑자기 한 이미지가 스쳤다. 서연의 얼굴, 그리고 4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가슴의 통증에 신음했다. 그의 곁에서 최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발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많이 약하세요. 경찰을 불러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초해간. 호사는 망설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형사님은 내일 오실 거예요. 회장님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강 회장은 휴식이 아니라 답을 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자신의 악몽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빗속에서 삽을 들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몇 시간 후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이 형사가 서류 가방을 팔에 낀 채 병실로 들어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강 회장은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슬라이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겠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분이 박지은 씨가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회장님이 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지은 씨. 강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녀를 보고 싶소. 하지만 이 형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쾅 열렸다. 윤서연이 평소의 우아함을 뽐내며 들어섰지만 그녀의 눈은 잠 못 이룬 밤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 남편이 방문객을 맞이할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는 동요하지 않았다. 진정하세요, 사모님.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꼈다. 질문할 건 없어요. 제 남편은 사고를 당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형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상한 사고죠. 의사들이 폐에서 흙 잔여물을 발견했고 6시간 이상 묻혀 있었다는 흔적도 찾았습니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보고서가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강 회장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호흡은 한마디 한마디에 가팔라졌다. 이 형사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했다. 강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흩어진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비명, 타격, 비, 그리고 모든 게 당신 탓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던 서연의 목소리. 그는 창백해진 채 눈을 떴다. 아직은. 그는 거짓말을 했다. 때로는 두려움이 진실보다 더 무거운 법이었다. 그날 오후 지은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소박한 꽃다발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뵈러 왔어요.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돌려줬소, 지은 씨.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제게 감사하지 마시고 신께 감사하세요. 그분은 회장님이 다른 이의 죄 속에 묻혀 죽길 원치 않으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모님이 한 짓인 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강 회장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깨어난 날부터 당신을 믿었소. 모든 게 기억나진 않지만 나는 알았소. 병실 밖 반쯤 열린 문틈으로 서연이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 저까짓 가정부가 자신이 얻지 못한 것, 남편의 관심을 얻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다시 한번 증오로 변했다. 그날 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와 침실로 들어가 초상화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위조 서류와 USB 드라이브 같은 봉투가 있었다. 내가 무너져야 한다면 나 혼자 무너지진 않겠어. 그녀가 쓴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병원에서 강 회장은 너무도 생생한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의자에서 졸던 지은이 그에게 달려갔다. 진정하세요, 회장님. 괜찮아요. 삽, 그가 소리쳤다. 삽,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초의 간호사가 달려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기억해내고 계세요. 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 씨, 그녀였어. 서연이가 날 산채로 묻었어.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이 형사는 최종 의학 소견서를 받았다. 흙에 의한 질식 흔적과 사전에 가격당했음을 증명하는 뒤통수에 상처가 있었다.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이 형사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병실에 없었다. 간호사는 초조하게 설명했다. 어떤 여자분이 아내라면서 그를 데려갔어요. 이 형사는 주차장으로 달려갔지만 검은색 세단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차 안에서 윤서연은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가정부 하나가 널 구했지, 태준 씨. 하지만 이번에는 신이라도 내 소리를 듣지 못할 거야. 한편 지은은 그를 위해 보온병에 죽을 담아 병원에 도착했다. 가슴속에는 차가운 예감이 감돌았다. 텅 빈 병실을 보았을 때 그녀의 영혼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그녀는 복도로 달려나가며 속삭였다. 형사가 바로 뒤에서 나타났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데려갔어요.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가요?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운명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잠겼다. 비는 서울에서 가평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 격렬하게 쏟아졌다. 고급 세단의 와이퍼는 유리 위를 눈물처럼 미끄러지는 물줄기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다. 윤서연은 이를 악물고 어두운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운전했다. 뒷좌석에서 강태준 회장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차 안의 라디오는 꺼져 있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울려 퍼졌다. 내가 무너져야 한다면 나 혼자 무너지진 않겠어. 빗방울 하나하나가 비난처럼 느껴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기억이 스쳤다. 그녀는 사치 속에서 자랐고 절대 지지 않도록,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하지만 오늘 밤 패배는 박지은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정부 따위, 그녀가 이를 갈며 속삭였다. 하찮은 고용인 하나가 모든 것을 망쳐놨어. 한편 병원에서 지은은 분노와 두려움에 울고 있었다. 이 형사는 요원들에게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다. 북쪽으로 나가는 모든 출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만약 그녀가 도를 벗어나면요? 지은이 절박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경찰력 이상이 필요하겠지. 이 형사가 대답했다. 믿음 같은 거.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기다리고만 있진 않겠어요, 형사님. 그녀가 그를 산채로 데려갔다면 저도 그를 산채로 찾을 수 있어요. 이 형사는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결의를 보았다. 혼자 가게 두진 않겠소.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차 키를 챙기며 덧붙였다. 갑시다. 1시간쯤 떨어진 곳 서연의 차가 나무와 망각의 기운에 둘러싸인 낡고 버려진 농가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몬테네그로 가문의 옛 소유지로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녀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오래된 원한의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강 회장의 몸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가 그림자 사이에서 깨어나며 희미하게 신음했다. 여기가 어디야?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집이에요, 여보. 그녀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집. 강 회장은 움직이려 했지만 낡은 가죽 안락 의자에 밧줄로 묶여 있었다. 서연, 지금 무슨 짓이야? 그녀는 석유 등불을 켰다. 빛이 흔들리며 먼지투성이 벽에 그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일. 당신에게서, 당신의 거짓말에서, 당신의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민에서 날 해방시키는 일. 무슨 소리야? 난 당신에게 모든 걸 줬어. 서연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 당신은 나에게 연민을 주었어, 태준 씨. 늘 그놈의 선량한 척하는 연설. 궁핍한 자들을 돕는 신용. 지금 당신을 숭배하는 그 가정부처럼. 그녀는 질투로 일그러진 얼굴로 다가왔다. 나는 당신 아내였어. 내가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여야 했어. 그녀가 아니라. 강 회장은 슬픔에 잠겨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 아니야, 서연. 두려움이야. 그녀는 분노에 차 그의 뺨을 내리쳤다. 닥쳐.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다. 농가의 지붕이 번개가 칠 때마다 삐걱거렸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고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그녀가 병을 불빛에 비추며 물었다. 클로로포름. 그날 밤 쓰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지.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이걸 쓰면 돌이킬 수 없어. 내가 그 구덩이를 팠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여보, 그녀가 영혼을 얼리는 듯한 차분함으로 속삭였다. 한편 도로에서는 지은과 이 형사의 차가 폭풍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다.
형사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안 잡히는군. 폭풍 때문에 통신이 두절됐어. 지은은 목에 걸린 묵주를 쥔 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는 곳으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그를 데려갔을 거예요. 이 형사는 옛 기록에서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몬테네그로 가문이 가평 근처에 버려진 농가를 소유하고 있었소. 몇 년 전에 담보로 잡혔지만 여전히 그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지. 지은이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가 거기 있겠네요. 형사는 핸들을 돌려 속도를 높였다. 농가에서 강 회장은 목이 맨 차에 거칠게 기침했다. 서연,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럴 필요 없잖아. 그녀는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간 그녀는 흔들리는 듯 보였다. 가장 최악이 뭔지 알아, 태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여자의 영혼을 품고 사는 걸 견딜 수가 없어.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벽에 기대어 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증인을 남기지 않겠어. 바로 그때 소음이 들렸다. 자동차 엔진 소리, 그리고 정문의 틈새로 스며드는 불빛.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널 데리러 왔군.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지은과 이 형사가 흠뻑 젖은 채 뛰어들어오며 방 한가운데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를 놔줘, 윤서연. 형사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삽을 돌려 겨눴다.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다. 물러서. 당신들 일이 아니야. 지은이 한 걸음 나섰다. 아니요, 우리 일이에요. 신께서 첫 번째에도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뒤꿈치가 썩은 바닥 판재에 걸렸다. 천둥 소리가 그녀의 비명을 집어삼켰다. 삽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습기로 썩어버린 바닥이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다. 지은이 그녀를 붙잡으려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 서연은 낡은 농가의 텅 빈 지하실로 떨어졌다. 뒤이은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강 회장은 묶인 채 울고 있었고 이 형사는 그녀를 구하러 아래로 내려갔다. 띠요, 살아있습니다. 형사가 아래에서 외쳤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에게 다가가 맨손으로 밧줄을 끊어냈다. 그가 떨면서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다시는 당신을 못 볼 줄 알았소. 그녀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흑도 두려움도 저를 막지 못했어요, 회장님. 밖에서는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위험은 지나간 듯 보였지만 모두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진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으니까. 경찰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을 때 새벽빛이 농가의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윤서연은 보온 담요에 덮인 채 들것에 실려 나왔다.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 골절된 다리와 수갑이 채워진, 손은 그녀의 입술에 아직 남아있는 붉은 립스틱과 대조를 이루었다. 경찰차 옆에 앉아있던 강태준. 회장은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은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밤이 끝나지 않은 것만 같았다. 지친 기색에 이 형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해냈습니다. 윤서연은 구금되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언론이 이미 이 이야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몇 시간 만에 헤드라인이 화면을 뒤덮었다. 한국 재벌가 사모, 남편 산채로 생매장. 죽음의 문턱에서 재벌 총수를 구한 가정부. 기자들이 서울의 병원 앞에 몰려들었고 강 회장 일가의 고급 차량들은 마치 우아함으로 침묵을 사려는 듯 언론사 앞에 주차했다. 아직 쇠약한 강. 회장은 지친 얼굴로 진술서에 서명했다. 신하, 언론의 심판은 원치 않소. 이 형사. 그가 형사에게 말했다. 오직 정의만을 원하오. 정의는 실현될 겁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비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형사가 수첩을 닫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이걸 쇼로 만들 겁니다. 한편 병실에서 서연은 넋나간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만이 매시간 혈압을 확인하러 들어올 뿐이었다. 혼자 남게 되자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침대 협탁, 베개 밑에 휴대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나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 안 끝났어. 반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때를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후 강 회장은 퇴원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지만 시선은 확고했다. 지은이 약 봉투를 든 채 조용히 그를 부축했다. 출구에서 플래시가 두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강 회장님, 아내가 질투심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박지은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녀가 당신 집에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까? 야, 강 회장은 단 한 번만 대답했다. 진실은 꾸밈이 필요 없고 나의 진실은 머지않아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차 안에서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었어요. 사람들은 잔인해요. 그는 그녀를 무장 해제시키는 다정함으로 바라보았다. 내게 생명을 돌려준 사람을 부정할 순 없소, 지은 씨. 당신은 나의 기적이었소. 그녀는 긴장하며 시선을 내렸다. 전 그저 누구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 강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당신은 내 아내도, 내 친구들도, 내 돈도 하지 못한 일을 했소. 내 생명이 구해질 가치가 있다고 믿어준 건 말이오.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은 변호인단이 전략을 준비하는 동안 서울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밖에서는 언론이 그녀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지만 안에서는 감방의 침묵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지은의 기억이 빛나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상기시켰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가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형량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서연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이었던 것을 광기라고 부르라니. 차라리 여기서 썼겠소. 그날 밤 감방이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며칠 전 그녀와 통화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의 그림자 사이로 나타났다. 사모님, 교도관이 속삭였다. 당신의 친구분이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작은 열쇠와 탈출할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지은은 청소하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는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재벌을 구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자랑스럽게 하면서도 두렵게 했다. 명성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새로 일하게 된 병원의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지은 씨, 낮은 목소리였다. 이 형사였다. 경고하러 왔습니다. 윤서연은 아직 연줄이 있습니다. 교도관을 매수해 탈옥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지은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탈옥이요. 또다시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원한은 죄책감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오한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신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길. 저 여자는 한계를 모르니까요. 같은 시각 감방에서 서연은 손가락 사이의 열쇠를 바라보고 있었다. 교도관의 열쇠 꾸러미 소리가 복대 울렸고 그녀의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는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지옥은 그녀는 생각했다. 장소가 아니라 기다림이다. 한편 강 회장은 집에서 잠을 자며 흙을 내리치는 삽소리를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곳에서 지은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야기는 아직 끝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둠은 언제나 다시 들어올 틈을 찾아내는 법이다. 서울 구치소의 새벽은 비정상적인 침묵 속에서 밝아왔다. 교도관들이 교대하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축축한 냄새가 값싼 커피 증기와 뒤섞였다. 16번 감방에서 윤서연은 자물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자유와 그녀를 가로막는 금속만큼이나 차가웠다. 몇 주 전 받은 열쇠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기도서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날 일상이 깨졌다. 모자를 낮춰 쓰고 불안한 시선을 한 신입 교도관이 그녀의 감방문 앞에 섰다. 의료병동 이송 시간입니다. 그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녀가 속삭였다. 정문이 그녀 뒤로 닫혔을 때 구치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구급차 뒷좌석에 수갑을 찬 여자가 자유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틀 후 이 형사는 마시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만한 전화를 받았다. 사라지다니 무슨 소리요? 그가 소리쳤다. 불가능해. 반대편에서 구치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위조 서류로 그녀를 이송했습니다.
그녀를 호송했던 교도관은 사표를 내고 사라졌고요. 이 형사는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군. 그는 차로 달려가며 지은의 번호를 눌렀다. 지은 씨, 내 말 잘 들어요. 집에서 절대 나가지 마요. 무슨 일이에요, 형사님? 윤서연이 탈옥했소. 반대편의 침묵은 너무 길어서 이 형사는 전화가 끊긴 줄 알았다. 이윽고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맙소사, 그녀가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날 밤 삼청동의 작은 성당에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촤에 불을 붙였다. 박 신부님이 제단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매님, 두려움은 소리 없는 적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부님. 그녀가 대답했다. 예감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여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예요. 한편 한 허름한 모텔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짧게 자르고 어둡게 염색한 머리, 수수한 옷차림, 텅 빈 눈. 비싼 향수와 하이힐은 버렸지만 원한은 버리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스크랩북이 펼쳐져 있었다. 가정부와 재벌 총수,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기적. 강태준 회장 침묵 깨다 박지은 씨에게 내 생명을 빚졌다. 그녀의 손톱이 신문지를 찢었다. 기적, 그녀가 증오에 차 속삭였다. 내가 그에게 지금의 삶을 줬는데 저 여자가 그걸 훔쳐갔어. 그녀는 가방에서 작고 깨끗한 암시장에서 각 구입한 권총을 꺼냈다. 거울 앞에서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날 산 채로 묻지 못할 거야. 강태준 회장의 집은 공기가 이상했다. 회복 이후 그는 언론을 피해 삶을 재건하려 애썼다. 그는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자선 사업을 도우며 조용히 살면서 그 끔찍한 기억을 뒤로 하려 했다. 지은은 매주 그를 방문해 꽃이나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나 죄책감보다 더 강한 조용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요. 강 회장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기 십상이요.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겠죠, 회장님. 하지만 전 회장님의 평판을 돌보러 온 게 아니에요. 회장님의 영혼을 돌보러 온 거죠. 그는 시선을 내렸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 죽었다가 돌아오셨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건 누구라도 변화시키죠. 그날 오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멀리서 개가 짖었다. 지은은 대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서명 없는 카드가 꽂힌 신선한 꽃다발이었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강 회장이 창문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누가 두고 갔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카드를 열었을 때 오싹한 기운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꽃은 시들지만 죄악은 다시 꽃피는 법. 곧 보게 될 거야. 지은은 종이를 떨어뜨렸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가 여기 왔어요. 바로 그날 밤 이 형사가 지원 병력과 함께 집에 도착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도 내보내지도 마. 그가 명령했다. 강 회장은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여기로 올 거라 생각하시오? 아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연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거요. 그리고 사냥꾼의 첫 번째 단계는 먹잇감을 잃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바람이 창문을 후려쳤다. 벽난로 옆에 앉은 지은은 묵주를 세게 쥐었다. 주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다시는 아기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소서. 밖에서 나무 사이로 한 실루엣이 인내심을 갖고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에 비친 반사광 속에서 지은은 아주 잘 아는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분노와 공허함으로 가득 찬 서연의 눈. 몇 시간 후 총성이 침묵을 깼다. 비명이 밤을 채웠다. 형사가 정원으로 달려나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깨진 창문과 익숙한 향기. 윤서연의 향수 냄새뿐이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복수 때문이었다. 그날 밤의 총격 이후 3주가 흘렀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양평의 저택에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형사는 교대로 경비원들을 배치했고 강 회장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위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치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그들 사이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은 평범한 삶을 이어가려 했었다. 성당 일을 돕고 환자들을 방문하며 평온한 척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오후 그 그림자가 다시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다. 지은이 시장에서 꽃을 사고 있을 때
짙은 머리에 다정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지은 씨 맞으세요? 그녀가 수줍게 물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를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요. 젊은 여자는 시선을 내렸다. 전 몇 년 전에 윤서연 씨 밑에서 일했어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뭘 돕는다는 거죠? 기신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력한 남자 사업가인데 언제나 모든 일에 배후에 있었죠.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요? 젊은 여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 회장님의 동업자요. 한상철 이사님. 그 이름은 벽돌처럼 그녀를 내리쳤다. 한상철은 강 회장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다. 그는 모든 자선 행사, 모든 가족 사진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강 회장의 집을 찾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지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무슨 일이요, 지은 씨? 한 이사님에 관한 거예요. 그가 윤서연을 돕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강 회장은 침묵했다. 이윽고 한숨을 내쉬었다. 믿을 수 없군. 상철은 대학 시절부터 내 친구였어. 아무도 날 돕지 않을 때 날 도와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장님을 조종할 수 있었겠죠. 그녀가 고집했다. 서연 씨는 언제나 사람들을 이용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강 회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이 형사가 인사도 없이 들어왔다. 강 회장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은은 불편해하며 물러섰지만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가지 마세요. 이건 당신과도 관련된 일이니. 이 형사는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와 함께 채탄 서연의 모습. 이자가 한상철입니다. 4일 전 평창에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이 형사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가 그녀의 도주를 위한 서류 위조를 도왔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모두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묵주를 세게 쥐었다. 더 큰 무언가요? 그렇소.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사기극, 언론이 당신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요. 바로 그날 밤 강 회장은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정을 가장하며 한상철에게 전화했다. 상철아, 나 좀 봐야겠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9시 시내의 옛날 사무실에서. 물론이지. 한상철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옛날 생각나네. 지은은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강 회장은 거절했다. 당신은 이미 날 위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소. 이번에는 내 유령들을 내가 직접 마주하게 해주시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강 회장은 그의 제국이 시작된 텅 빈 건물에 도착했다. 한상철이 창가에서 그의 영원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구억도네, 안 그래?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꿈이 태어났지. 그리고 네가 여기서 내 꿈을 묻어버릴 수도 있었겠지. 강 회장이 대답했다. 한상철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비올서 들었군.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떠드는 놈들이 있지. 왜 그랬어, 상철아? 강 회장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난 널 형제처럼 대했어. 그게 내 실수였지. 형제는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아. 네가 성공에 얼굴마담을 하는 동안 네 수표에 사인한 건 나였어. 그리고 내가 보답으로 받은 게 뭐지? 연민. 어두운 구석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나타났다. 윤서연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평온한 얼굴, 광기로 빛나는 눈. 안녕 여보. 그녀가 독이 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보고 싶었어? 강 회장은 몸이 굳은 채 한 걸음 물러섰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단결 같았다. 당신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침묵을 원해. 침묵? 한상철이 미소 지었다. 그래. 당신은 고소를 취하하고 모든 것이 오해였으며 서연은 단지 당신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넌 조용히 살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글쎄, 영웅도 죽는다는 건 우리 모두 알잖아. 한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지은은 그를 뒤따라갔다. 예감에 이끌려 버려진 건물에 도착한 그녀는 총소리를 들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 광경은 얼어붙은 그림 같았다. 강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은은 재벌 총수의 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안 돼요, 맙소사, 안 돼. 한상철이 그녀에게 총을 겨눴지만 이 형사가 그녀 뒤에서 나타나 먼저 쏘았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한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연이 절박하게 그에게 달려갔다. 안 돼, 상철 씨. 형사가 총을 겨눴다. 끝났어, 윤서연.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이 형사님. 그녀는 한상철이 떨어뜨린 권총을 집어들었다. 이건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총을 쏘기 전 부상당했지만 의식이 있는 강 회장이 몸을 겨우 일으켜 말했다. 이제 그만해, 서연. 제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내 목숨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어, 태준 씨. 하지만 사랑도 보답받지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총을 내렸다. 형사가 다가가 저항하지 않는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다. 전쟁은 끝났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경찰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눈물에 흠뻑 젖은 지은은 바닥에 쓰러진 한상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끝난 것 같아, 지은 씨?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아직 진실을 몰라.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진실이요? 난 이 일을 계획하지 않았어. 서연이가 했지. 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누군가가. 그의 말은 한숨과 함께 사그라들었고 그들이 다쳤다고 믿었던 미스터리는 방금 더 깊은 상처를 열어젖혔다. 그날 밤 마치 모두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양평에 다시 비가 내렸다. 병원에서 강태준 회장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박지은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4일엔 비명, 총성,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 마치 악몽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상철의 마지막 말이 저주받은 메아리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 그녀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 당신을 더 잘 아는 누군가가.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가 그들을 그토록 증오해서 서연의 광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몇 시간 후 이 형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두 분 다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안에는 통화 기록, 이메일, 아이트 내역이 들어있었다. 윤서연의 휴대폰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살인 미수 사건 몇 달 전부터 누군가가 그녀와 접촉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요? 강 회장이 물었다. 이 형사는 그들을 바라보고 한숨을 내쉰 뒤 대답했다. 박지영이라는 여자입니다. 지은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네? 뭐라고요? 박지영, 형사가 반복했다. 당신 동생이요. 세상이 멈췄다. 지은은 대리석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 없어요. 지영이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이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죽지 않았소, 지은 씨. 사라졌지. 그리고 우리가 찾은 바로는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윤서연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소.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굶주렸던 세월, 언젠가 부자와 권력자가 되겠다고 맹세하며 떠나던 동생의 마지막 모습.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 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요? 그녀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맹세해요. 알았다면 절대 그녀가 접근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형사가 침대 위에 문서 하나를 올려놓았다. 서연의 가방에서 발견된 손편지였다. 지영아, 네가 없었다면 난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네가 길을 보여줬어. 날 모욕했던 그 남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남들이 뭐라든 우리의 계획은 완벽했어. 그 건 가정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은은 몸을 떨었다. 맙소사, 그녀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 몇 주 후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윤서연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상철은 부상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했고 박지은의 이름은 희망과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아물기 힘든 상처만이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성당 청소를 돕고 있을 때 박 신부님은 제단 앞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어요. 자매님, 그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제 동생이 이 모든 일의 일부였어요. 비록 그녀를 보진 못했지만 그녀가 느껴져요.
마치 그림자 속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럼 그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녀가 한 일이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회개할 수 있음을 위해서 신께서 닿지 못할 만큼 멀리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한편 강 회장은 모든 회사를 매각하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다. 짧은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진실을 살 수 없고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언론에서 사라졌고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데 헌신했다. 그는 그곳을 희망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원봉사자로 나선 사람은 지은이었다. 개소식 날 하늘은 다시 울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젖은 머리의 지은이 강 회장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가끔은 하늘이 우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아요. 그가 미소로 화답했다. 그리고 때로는 씻어내고 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보이기도 하죠. 두 사람은 약속도 과거도 없이 오직 감사함만이 담긴 새로운 평온함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로맨스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같은 지옥에서 살아남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두 영혼만이 있었다. 그날 밤 쉼터의 작은 성당 문을 닫을 때 번개가 수평선을 비췄다. 지은은 언덕을 바라보았고 순간 검은 우산을 쓴 여성의 인형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동생 지영과 같은 옆모습을 한 여자. 하지만 그녀가 눈을 깜박였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괜찮소? 강 회장이 물었다. 지은은 슬픈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 성전의 종을 흔들었고 노소의 메아리 사이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어떤 비밀은 묻히지만 어떤 비밀은 숨을 쉰다. 지은은 묵주를 쥐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속삭였다. 그럼 숨 쉬게 두죠. 하지만 부디 빗속에서 숨 쉬기를. 카메라가 천천히 상승하는 동안 그녀가 빗속을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 폭풍 소리는 희미한 희망의 속삭임으로 녹아든다. 고통을 묻었던 땅이라도 용서가 피어나는 바로 그곳이 될 수 있으므로.